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미국 7월 FOMC 회의 결과 살펴보고 8월 증시 전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부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FOMC가 뭐 예상대로 네. 0.25%, 25bp 네. 금리 인상했어요. 회의 결과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리할 거라도 없을 정도로 대부분 투자자들이 예상을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그리고 성명문까지도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FOMC 결과 자체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2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만장일치였어요. 일각에서는 소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냐, 7월 금리 인상 25bp는 99%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뭐 한때는 뭐 아주 작긴 했지만 1% 전후까지는 50bp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소수 의견이 있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죠. 예. 그래서 증시는 FOMC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좀 안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흐름들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어서 지금 FOMC 결과보다는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말 중에 네. 이제 2025년이 돼도 네. 물가 목표 2%. 네. 야, 이거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증시에 사실 좀 영향을 네, 미친 것 맞습니다. 같고. 네.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금융시장이 좀 반응이 좀 달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단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장중 플러스 상승세를 보였던 S&P 500, 나스닥은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급락반전을 했거든요. S&P 500은 마이너스 0.44.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73까지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자아냈죠. 왜냐면은 자칫 해석을 하게 된다면 25년까지 2%대 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25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채권 금리와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6월 FOMC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설마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파월 연준 의장이 25년까지 2% 연준이 목표라는 2%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은 2% 밑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어서 발언한 것은 2%에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나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불안감들이 일시적으로 혹시 25년까지 금리 동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지만 이내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6월 FOMC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FOMC에서 PCE 물가 그리고 코어 PCE 물가를 전망을 했는데 PCE는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예. 24년 전망이 2.5, 25년 전망이 2.1, 코어 PCE도 24년 전망이 2.6, 25년 전망이 2.1.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게 이거 같아요. 25년에도 2% 밑으로 가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점도표도 이미 6월 달에 공개가 됐습니다. 점도표가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에는 100bp, 25년에는 120bp 금리 인하한다라는 걸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발언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약간의 불안감을 자아내긴 했지만 어떤 의도를 갖거나 아니면 뭐 어떤 큰 통화정책의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발언은 아니었다. 오히려 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었지만 시장의 흐름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6월 FOMC 때에 공개된 물가 전망과 점도표를 좀 더 신뢰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네. 특히나 2025년까지 금리 인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없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시도 단기 급락은 있었지만 낙폭을 많이 줄였고, 그리고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뭐 거기에 엄청난 유동을 쳤다면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될 텐데 금융시장 자체 흐름들이 크게 유동치지 않았다는 점들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해프닝, 오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심은 야, 이거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난 거야? 뭐 이 질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이거 뭐 추가로 또 한다는 거야? 뭐야? 뭐 이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뷰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보는 근거가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일단 물가가 좀 빠르게 떨어지는 그림이죠.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주택 물가도 꺾여 내려오고 있고 서비스 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 하락세가 한두 달 더 확인되게 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진정될 것이다. 그리고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몇 가지 살펴볼 게 많은 분들이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도 임금 상승률 문제를 계속적으로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준금리가 임금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제조업 임금 상승률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서비스업 경기가 뜨겁다고는 하지만 혹시 제조업은 이미 바닥을 통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라서 경기 변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작년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통화정책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던 시장이 조금은 둔감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거는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다 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금리 인상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이유가 돌아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펀더멘탈이 좀 들어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1분기까지는 경기는 불안정하다. 예. 그래도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 라는 게 연준의 명분이었는데 최근 금리 인상의 이유, 추가 금리 인상의 이유를 보면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고 서비스 물가가 아직까지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자, 그럼 임금 상승률 왜 높냐? 고용이 너무 탄탄해서. 예. 그리고 서비스 물가가 왜 안 떨어지냐? 소비가 굉장히 탄탄해서. 자, 물가가 오른 이유, 안 떨어지는 이유가 경기 변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그림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 거기에 기준금리, 이번에 추가금리 인상을 하면서 5%를 훌쩍 넘어선 버린 상황이라서 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 번 더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대신증권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하는 공동학 부장이 전망으로는 9월 달에도 금리 인상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리 인상 걱정은 뭐 크게 안 해도 된다. 네. 향후에는 그럼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파월 연준의장이 여러 번 발언을 했죠. 데이터 디펜던트. 예. 하고 나오는 경제지표, 물가지표를 확인하고 거의 라이브로 회의 때마다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민감도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경기 아직까지 견고하고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까지 나오는 경제지표들은 예상보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줄 텐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큰 거 아닌가. 왜냐면은 지금 연착륙 그리고 경기가 많이 나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은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다음 흐름들은 경제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 나왔나? 못 나왔나? 그리고 지금 같은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임금 상승률보다 기준금리가 높다는 점도 있지만 그리고 물가가 좀 내려가고 있다는 그림들도 있지만 경제지표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씩 커지게 된다면 이 또한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좀 제어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당분간의 시소게임, 경제지표 잘 나오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경제지표에 못 나오면 경기는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없겠다라는 기대감. 이 둘 간의 좀 시소게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제 FOMC 끝났으니까. 네. 앞으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굉장히 고민이 큰데요. 저는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보는 것처럼 뭐 일방적인 쏠림 현상, 좀 과도한 흐름들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국내 증시로도 조금은 정상화되던 과정들이 8월, 9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지역별 주가 추이를 연초 이후 보여드리고 있어요. 1, 2, 3, 4, 5월까지는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흐름들이 6월, 5월 지나면서부터 선진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강하고 신흥 아시아, 신흥국은 멈춰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나스닥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S&P 500, 코스피, 그리고 대만 지수고요. 맨 밑에 있는 게 중국이고요.
저는 이렇게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확대되어 있는 국가별, 지역별 격차들이 8월, 9월 달엔 좁혀지는 그림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가고 예. 오히려 중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면서 대만, 한국 같은 신흥 아시아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최근까지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더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고점권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좀 박스권 등락, 좀 쉬어가는 흐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뭐 좀 쉬어갈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이신데 그렇게 보시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거죠. 과열돼 있으면 뭐 최근 들어서 뭐 나스닥이 갑자기 2%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 것처럼 너무 과열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지기 마련입니다. 일단 AAII, 그러니까 전미 개인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 스프레드가 뭐 역사적 고점 수준권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 정도까지 지속될 줄 몰랐는데, Fear and Greed Index, 여러분들도 CNN 머니에서 매일 확인하실 수 있는 이 데이터는 지금 2달째 Extreme Greed, 극단적인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예. 너무나도 오래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적은 거의 극히 드물었는데 이제 이례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인데요.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온,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은 떨어지고요.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민감도가 커지면 이렇게 올라가기 마련인데, 지금 단기 지표도 중기 지표도 0.2 밑으로, 그러니까 저점권에서 바닥을 통과하는 듯한 그림들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고 당분간은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던져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동성 지표. 지금 미국 증시는 뭐 고점을 넘어서고 막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빅스라는 변동성 지표는 1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 1월 저점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뚜렷하게 보셔야 될 게, 증시는 좀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지금 6월 이후 이 빅스는 13%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예. 떨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본다면은 보통 다이버전스라 그래서 주식시장과 보조지표나 이런 지표들의 흐름이 다르게 가면은 보통은 보조지표 흐름들을 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변동성 지표가 반등을 하고 증시는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당분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열된 심리, 그리고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미국 증시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 심리 과열 문제나 네. 수급 부담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풀고 가면 될 것 네. 같아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당분간 크게 없겠죠?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은 7월을 기점으로 끝났다라는 전망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심리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8월 10일 날 발표되는 7월 CPI가 예.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게 돼요. 지금 아직까지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나오지 않았는데, 클리블랜드 연준, 그 연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8월 전망이 CPI는 3.0에서 3.4, 코어 CPI는 4.8에서 4.9. 예. 이게 얼마 만에 반등이냐면, 코어 CPI는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을 하는 건데, CPI는 13개월 만에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가 강하게 들어와서 물가 레벨이 특히 CPI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는 유가가 최근 들어 $70 후반대로 가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관건은 코어 CPI입니다. 예. 코어 CPI는 아직까지 기저효과가 소멸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택물가가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어서 7월 CPI에서까지 주택물가가 좀 빠르게 떨어지게 된다면 코어 CPI는 그래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 반등을 하기보다는 좀 플랫하거나 아니면 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두 가지 변수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물가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 그 다음 페이지는 9월 FMC와 11월 FMC에서 금리 인상 컨센서스인데,
이게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전망이 9월 달에는 한 10% 수준, 10% 후반대 수준, 그리고 11월 달에는 30%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좀 반등을 하거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하게 된다면 한번 증시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9월 20일 날 FOMC가 있거든요. 8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9월 20일 날 FOMC가 있는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점도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한 번에 변곡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마 펀더멘털 변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미국 시장 보고 있으니까 네.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궁금한 거. 네. 자, 이른바 뭐 빅테크 쏠림 현상. 네. 많은 종목들은 내렸는데 대형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라서 네. 지수가 올라가고. 네. 일종의 뭐 그걸 착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일 왜 벌어진다고 보세요?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에서 이미 고용 한파까지 겪었던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말 올해 초에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메타에서 몇천 명을 해고했다. 뭐 아마존에서 몇만 명을 해고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아직까지 단단하다고는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한파를 지나서 올라오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현상들 때문에 먼저 주목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최근 한두 달 동안 너무 쏠림 현상이 심했죠. 그래서 나스닥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억지로. 너무 지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빅5라고 하는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5개의 비중을 줄여버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닷컴은 비중이 줄고 그걸 추종하는 ETF에서 자금이 좀 유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매물소 과정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 이처럼 인위적인 리밸런싱을 한 경우가 2011년 4월에 있었는데요. 예. 이때도 약 2달 정도는 큰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나스닥은 최근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그러니까 추세가 망가지는 그림이 아니라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 매물 소화 과정이 한두 달 정도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 보면 네. 뭐 13거래일 연속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일 5일이니까 거의 3주를 계속 오른 건데 네. 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거 분풀이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흐름일 수도 있겠고요. 유가도 반등을 하고 있고 최근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약간 비껴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안도감을 갖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스닥이 워낙 많이 올랐고 그 중간이 S&P 500이고 그리고 다우는 거의 오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따라서 갭 메꾸기. 그러니까 나스닥은 좀 쉬어가고 다우는 좀 반등을 하면서 이 지수 간의 갭을 메꾸는 과정이고 거기에 유가 반등, 곡물가 반등 이런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다우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처럼 팡팡 뛰는 그림은 또 아니에요. 0.5% 전후에서 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은 아마 더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뭐냐면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경기가 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다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인데 지금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고점권이에요. 그러면은 거꾸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향후 경제지표들이 좀 예상보다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최근 연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다우지수도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나스닥이 먼저 오른 나스닥이 쉬어가고 다우가 후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면 경제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은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좀 흔들리는 그런 그림들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미국 이자율이 이제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하고 금리 격차는 더 벌어졌고. 더 멀어졌죠. 야, 그러면 돈 이거 미국으로 다 가버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걱정도 들 수 있잖아요. 네.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항상 한미금리 역전이 되어 있고 역전폭이 커져서 이제 돈이 미국 쪽으로만 쏠려갈 거다라고 하는데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22조 정도 사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수급 글로벌 유동성이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에만 움직였다면 한국 금리가 높았을 때는 항상 한국으로 들어왔어야겠죠.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장단기 금리 그리고 한미 금리 이 차이가 존재하는 건데 이게 너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경기나 한국 증시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해져서 자금이 유출될 때 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되었고 이 역전폭이 커진다는 것은 좀 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한미 금리가 역전됐고 역전폭이 커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자금이 미국 쪽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 봐야 될 것은 펀더멘탈 흐름들이 어떤 그림인지 좀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갈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 뭐 우리 입장에서 뭐 좋은 소식인지 뭐 안 좋은 소식인지 잘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좀 상승세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스닥이 엄청난 상승을 했을 때도 코스피는 지금 2650선에서 좀 막혀 있거든요. 예. 그런 흐름들의 원인은 중국 증시가 부진하다, 그리고 중국 2분기 GDP가 쇼크가 나왔다, 예.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 저는 8월, 9월 달까지는 코스피가 2800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단은 2500선 초중반, 2600을 깬다 하더라도 어제도 그랬죠. 2600을 깬다고 하더라도 급락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자, 그럼 2800이 왜 가능한가? 올해 PER,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ER 올해 평균치만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13배, 14배 가는 게 아니라요.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코스피는 상승 여력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경기 선행 지수도 턴어라운드하고 수출도 회복되고 이런 국내 펀더멘탈 변수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저는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중국 변수인 것 같아요. 예.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위안화 강세가 좀 진정되고 원화가 좀 강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아마 8월, 9월 달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하고 저는 미국 증시가 쉰다 하더라도 최근 다우가 올라가는 것처럼 중국 증시, 한국 증시, 대만 증시도 나스닥 그리고 미국 증시와 갭을 맞추는 수익률 격차를 좁히는 그런 그림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8월, 9월 초중반까지는 2800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이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동력인데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들은 어떻게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 경기 안 좋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좀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선행 기술을 보면요.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경기 선행 기술은 이미 4개월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기술도 쭉 떨어지던 게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듯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은 경기 선행 사이클이 상승과 하강 사이클이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한 2년 정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바닥을 잡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짧게는 24년 상반기, 길게는 24년 말까지 경기가 조금은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겠다라는 시그널들이 좀 감지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업 경기입니다. 예. 뭐 반도체 때문에 제조업 경기 안 좋다라고 하는데 마이너스권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마이너스권에서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고 아마 7월 말에 발표되는 6월 데이터도 아마 마이너스 폭을 더 줄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조효과 영향이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가동률이 올라오고 재고와 출하 비율이 꺾이고 이런 그림들이라서 저는 제조업 경기가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 정도로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건 진짜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소비 쪽이거든요. 소매 판매는 기조효과의 영향도 있지만 마이너스를 거의 다 줄여서 이제 플러스 반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와 정보통신 장비 같이 내구재 소비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소비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소비까지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선행 지수 턴어라운드,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소비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 세 가지 팩터들이 한국 경제를 조금은 지탱해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늘 어떻게 보면 경기 얘기할 때 수출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수출 증가율이 1, 2, 3, 4, 5월 달에는 수출 증가율을 보면 마이너스 두 자릿수였어요. 네. 그러다가 6월 달에 마이너스 폭을 마이너스 6%로 줄이니까 2022년 6월 달 기저효과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22년 6월 달에 플러스 20%였던 게 지금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면서 기저효과가 들어왔다고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두 자릿수였던 이유는 거꾸로 22년 1월부터 5월까지 너무 수출이 좋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수출이 지금도 나쁘고 앞으로도 나빠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본다면 이제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거기 때문에 플러스 반전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22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수출 금액입니다. 수출 금액을 보면 수출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전체 수출 금액은 6월달 데이터까지 나왔는데 542억 달러로 예. 3월보단 좀 낮지만 12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1월을 저점으로 전체 수출 금액은 꾸준히 우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수출 금액 또한 1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올라왔는데 6월 달에 89억 달러가 나왔는데 이거는 작년 12월 수준하고 비슷한 레벨까지 올라온 거고요. 작년 10월, 11월보다 작년 11월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중국 수출 안 좋은 거 아니냐? 한중 관계 악화돼서 나쁘다라고 하시는데 중국 수출도 올해 최고치,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수출 증가율은 기저효과 때문에 나빴다가 좋았다가 하는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아마 기저효과가 들어오면서 한 3분기 중에는 플러스 반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수출 금액 자체가 1월을 저점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들은 한국 수출에 대해서는 더 나쁘게 보기보다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좀 근본적으로 이제 좀 늘어나려면 네. 결국 반도체 업황이 맞습니다. 회복이 돼야 될 것 네. 같은데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최근 실적 발표된 것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적 자체는 뭐 재고평가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턴어라운드 했다, 바닥은 찍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수출 금액을 보시면 반도체 수출 1분기 대비 2분기 수출 금액을 보면은 10% 넘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1분기가 저점이었고 이제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한다는 그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회복입니다. 벌써 7월 말이긴 한데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는 5월 데이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래도 다행히 재고 증가율과 출하 증가율을 빼준 값이 지금 IT 버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5월 달에 살짝 낙폭 마이너스 폭을 줄였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가동률은 2월 달을 저점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즉 업황 최저점은 통과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반도체 재고 증가율과 출하 증가율을 차감한 데이터를 보시면 2000년 이후 IT 버블 이후 최저점권에서 어떤 흐름을 보였냐 거의 V자 반등 같은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줬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구체화되면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회복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뭐 실적 발표 뭐 이미 한 기업들도 네. 많이 있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기업 이익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2년 4분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23년 1분기를 저점으로 이익 레벨 자체는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2개월 선행 EPS는 꾸준히 여전히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밸류에이션 레벨이라도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12개월 선행 EPS는 저점 대비 20.7%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순이익도 저점 대비 19.8%. 예. 자,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선행 지수도 제조업 증가율도 소매 판매도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하는 모습들 여기 순이익 전망까지도 12개월 선행 EPS까지도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라서 2021년 6월 하반기 이후 하강 사이클이었던 경기 그리고 이익 사이클이 좀 바닥을 통과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변하는 거냐 12개월 선행 PER은 낮아집니다. 지수는 2600선, 2630선 최근 들어 좀 밀려서 2600선 초반 또는 깨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PER은 11배예요. 11배 수준입니다. 2600선을 넘어서지 못했던 4월 중순의 흐름들을 보면 코스피가 2600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PER은 13.4배였거든요. 근데 이익 전망이 올라오면서
지수 레벨은 높아졌지만 PR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죠. 왜? 이익 전망 상승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12개월 선행 PR이 12.32배가 올해 평균 수준인데 이게 6월 초중반만 하더라도 똑같은 12.32배인데 이때 EPS를 반영을 해주면 12.32배는 2,650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중반에 2,650에 저항받고 이렇게 좀 2,510까지 떨어졌던 건데 같은 12.32배가 이익 전망이 올라온 만큼 상향 조정돼서 지금 2,780선, 90선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2,8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크게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까지 열려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이익 전망은 좀 플랫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특징이 그동안에는 반도체가 하향 조정되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좀 버텨주면서 이익이 괜찮았는데 이번 좀 반대입니다. 반도체가 좀 상향 조정되고 나머지 업종들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가 자꾸 3분기까지 그러니까 8월, 9월 초중반까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33조, 3분기는 45조, 4분기는 43조. 유럽 경기가 3분기의 저점이고 미국 경기가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의 저점이라는데 코스피 이익이 10조 이상 늘어난다는 예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이익 전망이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12개월 선행 EPS가 막 올라오는 게 4분기쯤에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3분기까지만 2,800선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떤 업종이 움직일까 보면은 반도체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운송, 소매유통, 자동차, 기계, IT 하드웨어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밑에 보여드리는 수출 변화율과 매칭을 해서 보신다면 수출이 좋았던 업종들이 이익이 괜찮겠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IT 하드웨어, 운송기계, 철강 정도가 시장 이익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펀더멘털이 괜찮다. 이익이 올라온다. 네. 이제 그래도 코스피는 여전히 아직은 뭐 보니까 2,650선은 못 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 트리거라고 할까요? 네. 전고점을 확 이렇게 넘어설 네. 때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쪽에서 좀 긍정의 바람에 좀 불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중국 경기가 그렇게 나쁜가? 라는 반문을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중국 제조 PMI 이런 것들을 보면은 50 그러니까 기준선 확장이냐 수축이냐의 기로에 서 있어서 등락을 보이는 거지 경기가 막 떨어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경기가 불안정하고 중국 경기 나빠라는 생각을 할까라고 보면은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너무 높았어요. 15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거는 2006년 차이나붐이 있었을 때 정도 레벨이라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매번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매번 쇼크를 기록해서 155%였던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지금 마이너스 90%. 지금은 거꾸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아예 없고 불안심이만 팽배한 거죠. 이럴 때는 거꾸로 나옵니다.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좋은 그림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지금 저점권에 있다. 그리고 2분기 GDP 성장률이 워낙 쇼크로 나와서 여기에 묻혔는데 6월 경제지표들을 보면 잘 나왔어요. 예. 산업 생산을 보면요. 일단은 5월 달이 3.5, 6월 달이 예상이 2.5였어요. 3.5에서 2.5로 퉁 떨어진다라고 봤는데 4.4가 나왔고요. 고정자산 투자도 4개월 연속 둔화됐지만 3.5 정도로 예상했던 게 3.8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방적인 경제지표 쇼크 기록들을 좀 벗어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GDP 성장률 중국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라 여전히 4분기까지 우상향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가 나빠 했던 인식들이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네 라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진정되고 우상향하는 경기 회복세에 좀 힘이 실리면서 좀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서 훈풍이 불어오게 된다면 가장 크게 변하는 환율이겠죠. 위안화 약세가 좀 진정되고 이 힘에 의해서 원화도 좀 안정을 찾게 된다면 국내 증시, 특히 국내 수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제 변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 외국인 수급에도 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 달러 인덱스도 조금 레벨을 낮춰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경쟁표들이 부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위안화 약세 흐름도 좀 슬로해지고 있고 이와 발맞춰서 원화는 좀 강세력을 높여가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5월달 초반부터 6월 중반까지 나왔었던 그림이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할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위안화 약세가 좀 멈추면서 원화는 강세 압력을 높여갔거든요.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줬어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최근 좀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서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3월 중순부터는 3월 말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거든요. 코스피가 2450에서 2600선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외국인은 8조를 샀습니다. 그동안 패턴과 좀 달라졌던 건데 가장 큰 변화는 실적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그림은 선진국 대비 12개월 선행 EPS 상대 강도.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는 한국 증시가 약하다. 한국 증시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다라는 거고, 회색선인 PER 상대 강도는 이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선진국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그림이겠죠. 이게 12개월 선행 EPS 상대 강도는 21년 6월 이후 그리고 PER 상대 강도는 22년 초반 이후 완전히 엇갈리면서 실적에 대한 한국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커지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싸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떨어지면 사고 좀 반등하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게 3월 말부터 이익 상대 강도는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밸류에이션 상대 강도는 꺾이게 내려오면서 이때부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샀거든요. 이런 와중에 환율 변화에 따라서 좀 매수 강도가 강해졌다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환율 변화만 있다면 저는 외국인 수급은 충분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5월 초반부터 6월 중반까지 흐름들을 보면은 외국인이 순매수한 업종들이 시장을 다 이끌어갔어요. 대표적으로 샀던 것은 코스피 시장 전체를 4조 정도 샀는데 그때는 4조 이상 반도체를 샀거든요. 반도체는 수익률 코스피 대비 10%포인트 이상 아웃퍼폼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갔고 그 외국인이 샀던 IT 가전, IT 하드웨어, 조선, 기계, 에너지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그림은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10일까지 업데이트된 그림인데 이번 주 외국인이 매도 전환을 했어요. 7월 한 달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매도 전환을 했는데 그게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매도 전환을 했는데 시장을 판 게 아니에요. 철강 업종만 팔았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약 1조 8천억 정도를 팔았거든요. 근데 3조 6천억, 3조 8천억이 철강 업종만 파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2조 가까운 다른 업종을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을 팔았는데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샀고요. 최근 들어서 철강 업종을 대량 매도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반면에 반도체, 조선, 자동차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매수 전환 업종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운송, 은행, 증권, 건강관리, 제약바이오, 화장품 의류, 건설 좀 그동안 못했던 업종들까지도 사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운송,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한번 시장 흐름들을 좀 수익률 갭매우기 차원에서라도 시장 한번 움직일 텐데 특히 반도체 자동차가 움직인다는 점은 지수 레벨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림이라서 저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중심으로 코스피 2800 돌파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이틀째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 오늘 녹화하는 이 상황에서 보면요.
사실 연초 대비해 보면 뭐 엄청 올랐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뜨거운 거죠. 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변동성이 이제 너무 심해져가지고. 너무 심해졌죠. 예. 뭐 워낙 큰 종목들,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워낙 큰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뭐 코스피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정도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뜨거운 데는 조금 피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좀 뜨거웠지만 좀 쉬어갈 수 있는 쪽에 좀 접근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7월 한 달간의 수익률을 보면 뭐 압도적으로 철강, 화학, 에너지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그룹주들이 움직이면서 비철, 목재, 기계까지도 막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 빼고 오른 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자동차, 필수 소비재, 운송, 뭐 소매유통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으로 뭐 밀려나 버렸죠. 근데 외국인 수급을 보면 재밌는 그림이 시장을 매도했다라고는 하지만 철강업 중에 매도세가 완전히 집중됐고요. 예. 거기다가 화학, 기계, 상사자본재 쪽의 매도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업종들을 좀 차별화해서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소프트웨어, 운송, 증권, 보험, 건설 이런 업종들이 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2차전지를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실적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저평가 매력이 있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운송 이런 쪽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8월, 9월 초중반까지 코스피가 움직이는데 좀 더 적합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쏠림 현상이 사실 심해요. 네. 이게 흔히 얘기하는 과열의 징후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어떤 추세가 이런 식으로 정말 바뀌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근 너무 과도한 쏠림은 되돌림을 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 2차전지 소재주들이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하나의 일부,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는데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6년, 1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코스피가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갔는데 업종별 수익률을 봤을 때 그때 시장보다 좋았던 업종은 딱 8개밖에 없었습니다. 좀 과도하게 쏠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2년 동안 코스피가 26% 오르는 과정에서 반도체, IT 가전, 철강, IT 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까지 8개 업종이 시장을 아웃퍼폼했고 18개 업종이 시장보다 못했어요. 그리고 10개 업종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코스피가 26% 오르는 동안. 그래서 저는 지금 흐름들이 좀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도주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여지는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왜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주도주일까? 라는 그림들은 실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요 위에 그림 보시는 게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인데 코스피 이익이 100이 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면은 반도체가 61%로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이 화학 IT 가전, 2차전지죠. 그리고 조선, 그리고 쭉 가시다 보면 자동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은행 업종인데, 뭐, 이익 개선 기여도는 이익 규모가 크면은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 모멘텀도 같이 보면은 25년 기준 이익 모멘텀이 가장 강한 게 반도체입니다. 기여도도 높고 모멘텀도 강하고, 그 다음이 조선입니다. 이익 기여도 4위, 이익 모멘텀 2위. 그리고 IT 가전 화학 이익 모멘텀도 4위, 5위예요. 이익 기여도도 2위, 3위고요. 그러면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조선은 뭐 실적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민이 되는 건 자동차인데 이익 개선 기여도는 높아지지만 이익 모멘텀은 꼴찌에서 6등이에요. 예. 그럼 버려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자동차는 좀 다르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동차는 이익 레벨은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거기서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 과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뭐 미국 내에서 전기차 비중이 2등이다라는 것들이 나올 정도로 향후 자동차 업종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인터넷 업종 이익 모멘텀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오게 된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인터넷이 계속적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아요.
한 주도주가 쫙 치고 올라가면은 이 업종이 쉬는 동안 다른 주도주들이 움직이고, 그런 가운데 다시 다른 주도주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시장이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소재주가 최근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움직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3, 4, 5, 6월 달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3, 4월 달에도 2차전지 소재주들이 대폭등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좀 쉬었죠. 그런데 2차전지 소재주를 쉬니까 자동차,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지수 레벨을 끌어갔거든요. 아마 8월, 9월 초중반까지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2차전지는 조금은 조심하시고 오히려 최근 좀 밀렸던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업종들을 바라보신다면 8월, 9월 시장 흐름에 적합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중에 네. 2차전지가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네. SK하이닉스하고 뭐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네요. 돈이라는 게 뭐 어디 뭐 따로 가겠습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약해지게 된다면 그동안 매집을 했던 외국인 수급의 힘이 좀 세질 수 있거든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인터넷, 뭐 운송 이런 업종들 외국인이 그동안 계속 사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 업종들에 대한 힘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